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올 5월이 지정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왜 5월인가 싶겠지만요. 사실 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하루하루가 막 변곡점 같습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22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2일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해임할 것처럼 해가지고 미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이 하루하루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조금만 한 발 더 떨어져 보면요. 우리는 이 하루하루 중에서도 올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요. 아마 5월 중으로 어느 정도 지금의 혼란 상황이 가닥이 잡히거나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질까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더 혼란스러워진다면 앞으로 더 우리를 놀래킬 이슈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이 5 월을 저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이 5월을 5가지 키워드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협상이 있고요. 트럼프의 중동 순방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동남아 외교, 그리고 중국과 유럽이 반관세 동맹, 그러니까 트럼프에 맞서서 어느 정도 관세에 있어서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위기,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필리핀 정국 변화 등이 이 세상에 어떤 방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트럼프의 외교 협상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중동 평화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평화 협상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 간에 미국은 빨리 발을 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 자신들의 눈은 중국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5월 중으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휴전 달성을 위해서 러시아와 뭐 협상을 하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도 니들이 협상을 응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지금까지 푸틴이나 젤렌스키가 버티고 있잖아요. 특히 푸틴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살 약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휴전하라니까 부활절에 갑자기 30시간 부활절 휴전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사실 전쟁 초기에요. EU나 뭐 서방에서 부활절 휴전을 해라.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푸틴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인내심 바닥나고 있다. 나도 발을 빼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하니까 푸틴이 그럼 30시간 부활절 휴전해 줄게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약 올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주는 듯 하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그냥 쭉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그렇기 때문에 이 5 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인내심이 바닥 나느냐 안 나느냐 이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단순히 휴정 달성 여부가 결정되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한 발 빠져서 우크라이나를 유럽 손에 맡기고 너희들이 해결하라 라고 하느냐 이게 분수령에 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빈 순방이요. 5월 중 시작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는 특히 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1조 4천억 달러, 약 1988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돌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통상 협상을 엄청 잘했다라고 이제 성과를 내세울 걸로 보이지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이란 핵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명하고 싶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요. 오만에서 이란 측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그 중동 순방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이런 행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깜짝 발표를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순방 왔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김정은과 판문점을 가서 만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란과의 극적인 딜은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딜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과자지구 휴전도 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뭐 이건 쉽지 않은 얘기지만요. 어쨌든 5월 중으로 트럼프의 그냥 밀어붙이기식 외교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는지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관세 협상도요. 이제 가닥이 잡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맨 처음 한다고 했잖아요. 동맹국들과 먼저 하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근데 일본 대표단은 이미 4월 중순에 만났고요. 한국도 이제 오는 24 일부터 미국에서 협상을 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렇게 나다 보면 5 월쯤 되면 이게 선언적으로라도 어떻게 될까를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90일 유예를 해서 아마 6월 말까지 시간이 있겠지만 5월 말이나 5월 중순쯤에라도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선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하고 디테일들은 인제 협상해 나가겠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세계 시장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면 6 월까지 인제 치킨 협상을 벌이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더 요동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약간 코너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자기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다가 90 일간 유예를 했어요. 유예가 끝난 다음에 추가 협상을 한다고 유예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서 관세 부과를 해 버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보면 이 5 월이나 뭐 늦어도 6 월까지 어떤 관세에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느냐도 봐야 됩니다. 그 반면에요. 유럽은 또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 월에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프랑스산 꼬냑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간 고위급 통상회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중국차 간 전기차 관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유럽 간의 이제 관세 문제 논의가요. 5월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중국을 방문해서 최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시진핑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만나기 때문에 원래 5 월로 예정돼 있던 협상을 7 월로 미루고 그 회담을 중국에서 하는 걸 겁니다. 원래는 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에서 브뤼셀에서 할 차례였는데 그거를 유럽 대표단이 "아니야. 우리가 중국 갈래."라고 하고 중국으로 가기로 한 거거든요. 그 말은 아마 시진핑을 만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뭔가 세리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월 아니면 늦어도 6월 정도에 중국과 유럽이 어떤 식으로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할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 트럼프 관세 동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형체가 물론 뭐 핵심은 완벽하게 그렇진 않지만 어떤 반 트럼프 관세의 움직임이 중국과 유럽 간에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주의하며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 월에 또 중요한 행사가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있습니다. 5월 9일 날 열리는데요.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누가 참석하는지가 굉장히 또 관건입니다. 이 전승절 행사는요. 1945년 나치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한 날이고요.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당시 러시아는 그러니까 소련이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해서 약 2천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요. 그래서 매년 이를 기리는 기념식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전승절 기념식에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고요. 김정은도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나 이런 곳에서 어떤 나라들이 올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블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그 안에 브릭스나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 전승절 행사가 무척 중요한데요. 유럽은요. 이 전승절 행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왜냐? 나치 독일과 싸운 동지이기 때문에 나갔는데 이제는 못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친러 성향이 강한 세르비아는 전승절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예 세르비아 군을 보내서 "퍼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EU 안에서도 어떤 분열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유럽 안에서는요. 세르비아와 헝가리가 친러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럽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 될지 안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과 필리핀이 불러올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대만과 필리핀이 글로벌하게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불꽃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만과 필리핀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5월 20일이요.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소속인 라이칭더 현 총통의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취임 1주년 기념 연설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라이칭더가 여기서 취임 1주년 연설로 강한 메시지를 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자신들이 이제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낼 경우에는 다시 중국의 양안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했는데요. 그보다 더 강한 압박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맞물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방위비 압박도 함께 몰려올 수 있고요.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지위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요. 새로 개최될 의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건데요. 헤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현 대통령은요. 친서방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요. 얼마 전에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체포됐죠.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 총선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됩니다. 현재 필리핀의 부통령은요. 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데요. 딸을 이 의회 선거 이후에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 잘 안 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요. 필리핀에서도 약간 친중파들이 강하거든요. 이 친중파들이 의회를 어떻게 장악해 가는지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필리핀이 미국과 서방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어떤 서방의 균열을 가져오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5월에는요, 상당한 지정학적 이벤트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을 주목해야 하고요. 하나하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은 정말 열심히 동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베이징에서 외교 국방 2+2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장관급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관급 회담을 2+2 회의 하긴 합니다. 주로 뭐 미국이나 이런 우방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도 중국과 2+2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차관급이나 과거에는 국장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급을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2+2 회의는요. 장관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을 훨씬 높여서 사실상 우리가 크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장입니다. 여기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요. 회의 그 기자회견에서요. 양국은 "어떤 형태의 일반주의도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역 경제 통합과 산업망, 공급망 안정에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일방주의? 당연히 트럼프의 일방주의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한 편을 먹어서 일방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초국가적 범죄 공동 단속, 포괄적 전략 대화 메커니즘 출범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네시아 상품 수입 확대 의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국은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뭐 구단선 이런 걸 부어서 뭐 완전히 남중국해를 자신의 바다처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는 뭐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중국 측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 반대격부로 중국은 인도네시아 상품 수입 확대 의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으로 가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가는 게 4월 들어서 수출이 뭐 한 5%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던데요.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아이 우리가 사 줄게."라고 나온 겁니다. 중국이 인제 동남아시아와 이쪽을 이제 포섭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32%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한하긴 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야 우리 같은 그리고 자원을 수출하는 우리한테도 이렇게 매기는구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제 동남아를 계속 돌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제 장관들도 돌면서 동남아에 대한 포섭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